추울까? 북쪽이 추워서 추울까? 예, 북쪽이 춥긴 추운데 그 추운 이유가 좀 달라요. 북극 자체가 고온 현상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얼음이 녹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추운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폭설이 엄청 내립니다. 근데 그 폭설 내리는 원인도 그냥 추워서만 아니라 저쪽 동쪽에서 너무 더워서 따뜻한 그런 바람이 와 가지고 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예, 우리 국장님이 열일하고 계십니다. 네. 태풍 막 불어 가지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막 신문지 붙여 놓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로 붙여 놨더니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아예 그 공기가 없게 붙여야 되는데 잘 못 붙인 거죠. 아까 전에 그 올해 겨울 보셨듯이 한파. 그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특이 부시는 그런 멋쟁이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 조금만 바람이 들어도 감기 걸리거든요. 겨울만 되면 열심히 싸매고 다닙니다. 모자까지. 그리고 빙하가 놔놓고 이게 지금 백령암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인데 뭐 이제 뭐 만년설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많이 얼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빙하가 다 녹아버린 거죠. 절대 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요.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홍수가 나면 우리는 홍수 피해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단위로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로 홍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멀지도 않아요. 작년이에요, 작년. 여름에 중부지방의 최장 장마기가 54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래서 시설물 설계 빈도가 뭐 이렇게 조금만 되는 50년, 이제 100년 빈도 이런 걸로 설계를 해요. 그만큼의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지었더니 500년 빈도로 왔으니 웬만한 시설물들은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홍수가 난 반면에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물을 마셔야지 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 정치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사막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물 찾아서 막 이동하는 거 나올 거예요. 사람도 이제 부족 단위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칠레 저는 못 가봤는데요. 아쿨레오 호수라고 이게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호수 물 있던 거에서 완전히 그냥 땅이 생겨버린 거죠. 거의 다 말라버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몽골의 사막화. 호수 자체도 다 말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발루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이 쓰고 살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서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자고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사는 땅에 반이 가라앉아요. 그럼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 나는 에너지를 쓰거나 기후변화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투발루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는 난민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
그리고 작년에 1월에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캥거루, 코알라 다 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든 산불이죠. 그게 이제 건조해졌으니까 불이 산불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 펠리컨들이 이렇게 물고기랑 개구리, 쥐 이렇게 잡아먹었었는데, 그죠? 여기 외가리, 이건 외가리군요. 토끼를 잡아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걸 발견했다는, 이상한 걸 먹는 걸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름에 뭐 습하고 덥고 막 이상한데 그 중에도 보니까 이상한 곤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여기 대벌레, 서울 은평구에서도 막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데 매미나방,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 동양 하루살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우리는 그동안 또 많이 겪었던 건 꽃매미,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가로수나 그런 나무들 피해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생기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도보에 쫙 깔려서 끔찍한 걸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고,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 이 주행 중인 자동차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운전자 시야를 딱 가리니까 결국 사고가 나거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빙하 다 녹아버린 거 보셨잖아요. 빙하가 다 녹으니까 산에 있던데, 그러면 해발 고지 한 5,000m 이런데 예전에 눈이 쌓여 있고 전염병들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 그런 곳까지 다 녹아버리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해발 5,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리아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댕기열, 말라리아, 콜레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말라리아가 막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태풍 같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온변화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온변화는 한 106년간에 엄청나게 평균 기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최고 기온도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저 기온 이런 것들이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은 오르고 최고 기온은 좀 이제 내려가는데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을이죠. 가을, 그리고 여기는 봄. 이런 것들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특히 여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지금 우린 이제 세계적으로 뭐 1도 올랐다, 1.5도씨로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벌써 1.8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최근 30년간은 1.4도가 오르고, 우리나라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거 뭐예요? 네, 국장님 대표로 답합니다. 네, 탄소. 탄소. 이 탄소는 에너지의, 그러니까 뭐죠? 목재,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성분이 탄소예요. 탄소고 이거를 연소한다 그러죠. 불을 떼는 거야. 석탄을 태우든 석유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그렇게 태우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서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내가 무색, 무치,
그리고 무해합니다. 이 자체로는 해가 없어요. 이 자체로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뭐죠? 오늘은 날이 흐린데 아주 그 맑은 날 텔레비전 모니터 하면 좀 까맣잖아요. 그 앞에 보면 막 떠다니는 먼지 보이시죠? 청소를 아무리 해도 아마 먼지 보일 겁니다. 이런 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놔두면 일주일간 정도 체류하면서 아침에 이슬 내리잖아요. 다 가라앉아요. 비가 내리거나 씻겨 내리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데 얘가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대기 중에 막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먼지처럼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 100년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보시면 이 지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건 저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태양에서 오는 이 에너지, 빛뿐만 아니라 열로 오는데 그 열을 지구가 다 받아들였더라면 그죠? 수성, 금성 이런 데처럼 아마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기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장파장의 그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층을 통과를 하고 이 지표면에서 대부분은 이게 지표면에서 반사 우주 공간에 방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던 게 요 대기 중에 뭐였냐면 CO2,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CH4 메탄, 그리고 N2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 온실가스라 그래서 지구를 덥게 하는 능력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1로 봤을 때 메탄은 뭐 21배가 높다 이런 거 막 배웠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농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CO2가 여기 대기 중에 올라가서 100년을 체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뭐 석탄 증기기관차, 영국에서 막 공장 이런 거 만들 때 석탄 막 뗐어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그 미세먼지 막 온다고 난리 났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석탄 발전 떼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 석유 같은 거 직접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뭐 철강 이런 데는 무연탄이든 유연탄이든 그런 거 직접 뗍니다. 엄청난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게 가서 지금 뭐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는 130년 지났지만 130년 말고 30년 뒤에 100년 동안 그렇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누적이 돼서 여기가 점점 말하자면은 이제 뭐 두께로는 층은 그대로지만 그냥 층이 두꺼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태양열을 흡수하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반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더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있어서 우리 지구 생명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 열도 얘기를 했지만 이불이 너무 낡아 보입니다. 이게 여름에 우리가 덮는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구도 요만한 거 하나 덮으면 되는데 우리가 겨울에 덮는 이불처럼 그 되게 온실가스 층이 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더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국어의 반대말, 이렇게 그냥 뜻을 말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말 하면 훨씬 쉬운 거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평균 기온 얘기하는데 평균 기온 지금보다 6도 낮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빙하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대로 그냥 놔두면 6도 그냥 당근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빙하기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불타는 지구예요. 지구의 생명은 95% 이상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하는데 우선 사람이 살고 보자. 사람이 살려면 사람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밑에 배경이 되는 생물, 생태계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 역사 46년을 24시간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해가지고 24시간인데 어쨌든 지구 탄생 한 46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바다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11시 28분쯤에 우리가 말하는 빙하기, 첫 빙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차 빙하기까지도 쭉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니까 뭐 생물 멸종하니까 생물 멸종 예전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멸종이 21시 39분 대멸종이 있었어요. 4억 5천만 년 전에. 그리고 3억 7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뭐 2억 1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이런 멸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인류의 조상, 그죠? 500만 년 전 등장해요. 이건 현생 인류도 아니죠. 그렇게 2분 전에 인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2분 전에 등장한 인류의 영향을 받는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은 자정이 되기 2분 전에 등장했고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는 1분이 채 되기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혁명 후에 200년 전에 200년 이 시간을 따지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초도 아니고 0.37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 0.37초 동안 인류가 지구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인류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200년 동안 이 46억 년 동안 쌓아온 자연유산을 갖다가 단 200년 만에 마구 다 써버린 거예요. 오죽 가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에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으면서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현 세대가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 코로나 이걸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이번에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하면 이게 손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뭐 마스크 꼭 하십시오. 손 씻으십시오. 이걸로 과연 해결이 될까? 우리 코로나 뒤에 경기 후퇴, 이 뒤에 더 큰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파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손을 씻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건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해야지 된다. 그런 뜻으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전염병 얘기를 했어요. 빙하가 드러나고 말라리아가 늘어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야생동물로부터 생겨난 걸로 추정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전염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동물이 그냥 옮긴 거냐, 그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변화, 우리가 일으킨 기후변화, 이런 세계화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동물이 원래 넓게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정주에 살면서 동물을 점점 몰아낸 거죠.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점점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겪은 뭐 지금 사스, 메르스, 신종 바이러스 이런 거 계속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화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동물들이 살던 생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동물들이 예전에는 서식지가 넓어서 자연에서 먹이를 얻던 것들이 지금은 자연에서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멧돼지도 늘 내려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그냥 내려와서 주민들한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야생동물들도 이제는 숲보다 이 사람 사는데 먹을 게 더 많아. 인간이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공원, 그죠? 이런데 먹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제는 자연에서 서식하는 것보다 이제 살아남은 종들의 얘기지만 도시에서 더 잘 서식하고,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제 질병이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의 위기와 그리고 경제 위기, 이 기후 위기, 아까 그림 파도로 본 이런 위기에 공통분모, 도대체 같이 이거 공통점이 뭘까 찾아봤더니 우리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200년 안에 24시간 2분 전에 태어나서 0.37초 만에 다 써버린 인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일까요? 얘는 왜 나왔을까요? 제 아들인데요. 한 2015년쯤인가 14년쯤인가 여기 보시면 여기 옷에 슬러시 1 있어요. 몇 분의 1.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에너지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뭐 과감하게 못 줄이니까 10분의 1을 줄이자. 쓰레기 2분의 1로 줄이자. 이런 뜻으로 이 n분의 1 이런 것을 옷을 입고 운동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그런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 에너지의 전환은 삶의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하면은 이제 김유석 박사님이 우리 사람들의 노력 너무 이제 미약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대대적인 전환,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3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덜 쓰는 거, 절약, 그리고 에너지 효율하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 절약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필요한 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발전소를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생산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아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참 많을 거예요. 이제 예전의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예전에 지은 빌라 이런 주택들도 보면 에너지 단열 효율성이 떨어져요. 창문이 이제 뭐 이중창이 아니고 이중창이어도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은 요즘 이제 새로 지은 집들은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샀을 때 평소하고 똑같이 나는 겨울철에 22, 3도는 꼭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난방비가 드는 게 훨씬 적게 들고요. 또 여름철에 뭐 어떤 사람 뭐 25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생각하지만, 이제 일을 할 때는 25도 이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한 28도 정도까지는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견디는 그런 능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에어컨을 켰더라도 그 난방 효율이 그러니까 냉방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기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는 열이 적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열, 그 온도 유지하는 게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주택의 에너지 뭐 이렇게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 석탄 발전, 석탄 화력 발전 이렇게 쓰는 것. 그리고 그죠? 원자력에서 쓰는 것. 그런 것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들로 쓰자 하는 것들이 그 에너지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하는데 대응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대응들을 했어요. 우리가 한 일들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제도화. 예를 들어서 이제 제도하면 뭐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 조례 이런 것들 만들자. 그리고 환경교육 많이 해야 된다. 환경교육 조례 만들자. 이런 것들을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교육, 우리 그린 리더 양성 교육, 에너지 뭐 진단사 양성 과정 이런 교육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생산은 에너지를 뭐 소비하면서 생산한다 해서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 이런 교육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 플라스틱 없이 살기. 요즘 우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지? 텀블러 가져와서 커피 해서 사는 거. 그리고 또 막 이제 보통 포장되는 음식물들 막 그냥 담아주는데 우리 용기 가지고 가서 용기를 내서 이 용기에다 담아주세요라고 말하자 하는 그런 홍보 캠페인들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시도 하고 에너지 절약, 뭐 탄소 포인트도 하고 대기 전력도 차단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도 물 아껴 쓰기 막 그러고 그다음에 하천에다는 EM 그래서 유효미생물로 흙공 만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자원순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뭐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품 사용 안 한다. 그리고 식생활 가서는 그 뭐죠? 밥 다 먹기. 그래서 빈 그릇 운동 또는 이제 말 중에 좀 재밌는 말이 한데 완밥 챌린지, 밥 다 먹기 해가지고 완밥 챌린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채식하다, 육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생태교통. 그래서 뭐 자전거 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녹지, 생물 다양성 우리 이제 뭐 텃밭 가꾸기도 하고 일나무 심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행동이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 지금 아까 10년 전서부터 하는 교육 얘기했잖아요. 그린리더 교육. 세탁기 세탁 횟수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27g이 줄어듭니다. 세탁기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뭐 27g이 줄어듭니다. 샤워 시간 1분을 줄이면 4g이 줄어듭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냉장고 음식물은 60%만 채우세요. 종이컵은 하루에 한 개 덜 쓰세요. 장바구니를 이용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저는 근데 이 장바구니 이용하자 그랬는데 장바구니가 너무 많아서 결국 버리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계산은 한번 해봤는가 그런 거. 그다음에 밤에 하루에 1시간 TV 시청 줄이세요. TV 화면 밝기도 줄이세요. 다림질 모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김지석 의원 박사님 말씀하신 게 나오는 거죠. 시민 실천으로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 시민 실천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로 정말 가능한가?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가에서, 기업에서 아니면 이 시스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답이 이제 나오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 드리지와 학습을 들어갑니다. 우리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7번이 이제 에너지 관련이고 13번이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국제적인 약속하면 그냥 다 내버려 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막 점검을 해요.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보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그래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 2017년도 했지만 2018년에는 에너지 들어있고요. 2019년에는 기후변화 이거 들어있었고 2020년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행동을 좀 가속화하고 변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구보호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번을 그냥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죠? KSD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엔 목표를 보면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 대응, 그냥 대응이 아니라 긴급 대응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위해서는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목표에는 세 가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선은 그래서 타겟 여기 고울이고 타겟 세부 목표라고도 표현하는데 13.123 우리 이제 아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큰 아이콘이라 그러는데 아이콘 그냥 목표별 아이콘만 보셨을까요? 근데 유엔의 목표에는 세부 목표에도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사람들이 쫙 이렇게 햇빛 아래서 여기 뭐 건물에 태양광도 올리고 이렇게 사는 거 보이세요? 나무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회복력이라든가 적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 단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 튜발루 봤잖아요. 튜발루에서 봤다시피 개발도상국은 매우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아까 우리나라 홍수 잠긴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지대층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소외계층 이런 취약지구에 사는 거죠. 제취약지구에. 그래서 국가 내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소외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부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 정책이 필수하다. 수립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부 목표 세 번째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완화고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거, 뭐 농업에서 적응을 하든 그런 생태계에서 적응을 하든 이런 적응, 영향 감소, 조기 대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 인식 제고 이런 부분이 그죠? 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인 거죠. 그래서 국민 이제 위에는 국가 단위에서 했던 일이고 국민 단위로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인식 국민 단위의 그런 대상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인식제고를 위해서 홍보와 교육 활동들이 쭉 필요하다. 이런 게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봤을 때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13-A, 13-B 1, 2, 3은 그런 세부 목표고 A, B는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긴급 대응 세 가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상식적으로 또 얘기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재원. 그래서
녹색 기후기금의 온전한 운영, 이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게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약속한 게 그 1992년에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지방의제 21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이런 거였다면, 그 기후변화 협약의 선진국 당사국들이 뭘 약속을 했냐면 매년 1천억 불, 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달러당 1,000원으로 생각하면 한 100조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자, 수치가 좀, 공대 출신인데도 수치가 좀 약하네. 한 100조 중심.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100조 정도는 내놔서 개발도상국들, 최빈국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취약계층 얘기했지만 여성, 청년,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이런 취약계층에 주목을 해서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국,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그런 계획, 그리고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국제적인 약속. 그래서 역량 강화, 그리고 이렇게 완화가 온실가스 감축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적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응하는 거니까 이 원조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하든 그런 것들을 하기로 한 게 이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긴급 대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긴급 대응을 쭉 설명을 하자면, 온실가스 수준이 아까 말한 대로 100년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100년 전보다 지금 현재 더더욱 많이 점점 누적적으로 더 많이 배출해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이게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까 코로나 봤지만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인 문제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큰 도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진전이 과속화되고 있고 이런 걸 폭주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걸 막을 행동, 기후 액션 그러는 클라이밋 액션 그러는데, 그런 행동할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지석 의원님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2030년까지 급격히 대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남겨주고 있지 않다. 예전에 우리가 뭐 MB 정권 때 그린 리더 할 때만 해도 그게 벌써 13년, 14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교육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녹색성장 얘기하고 기후 그린 리더 교육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손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했었더라면, 전기자동차 뭐 그런 대응을 우리나라가 더 먼저 선도했었더라면 우리가 외국 전기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 줄을 섰을까, 우리가 더 먼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구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1.8도씨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구 평균 기온으로 봤을 때 1.5도로 제한을 해야 되고요. 1.5도 요거 제한을 하려면 우리 그냥 시민 실천 행동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당연히 국민이 그 시민적 의식이 깨어서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에너지, 토지 이용,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인프라, 그리고 산업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재정, 돈이 필요한 거죠. 재정의 접근, 그리고 회복력, 적응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투발렛에서도 다시 한번 보셨지만 이게 후진국과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들, 섬은 다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살리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최악의 영향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 변혁, 트랜스포머티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전 조금씩 나부터 실전에서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협정 2015년에 만들었던 게 2019년 5월 현재 186개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비준을 해서 그리고 국가들이 나는 파리협정에 어떻게 이제 기여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얼마를 줄일지 하는 게 이제 NDC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목표라든가 정책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말했고 이런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요걸 기존의 것을 좀 업데이트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다시 뭐 이렇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야심찬 목표를 세워라.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국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비극적으로 체감을 못 하는데 우리 김지석 박사님은 완전히 체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가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쫙 그래서 낸 국가 자발적 기여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배출량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배출량, 이대로 배출되는 대로 놔두면 프리 NDC 이렇게 해가지고 BAU,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 합쳐보니까 그냥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국가의 감축 목표를 이만큼 더 늘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자발적 목표도 우리가 노력하니까 이 정도 노력하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그만큼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원, 기후금융,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 2016년 요 그림인데 위에 이제 통계청, 유엔에서 통계 낸 걸 보면 여기 보면 매년 10억 달러. 이거 좀 10억 달러까지 가니까 이거 계산하기 쉬운 것 같아요. 10억 달러 하니까 이게 조 단위인 것 같아요. 조, 그대로 조. 10억에 1000배 하니까 조. 그래서 재생에너지 투자하는 게 벌써 얼마냐. 요게 지금, 이게 숫자가 293조 정도 되네요. 민간 부분에서 238조, 공공 부분에서 57조.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하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 있다. 돈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 국가가 그냥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투자 해서 이건 한 241조 되는데 민간이 217조 정도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 전기자동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 81조. 이게 다 보조금을 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철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간 11조, 그리고 국내 기후 관련해서 67조, 뭐 기타 이런 데서는 이제 공공 부분의 역할들이 남아있는 거 중에서는 100조 이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NAP라고 해서 National Adaptation Plan, 그래서 국가 적응 계획이야. 적응은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됐으니 우리가 사는데 만약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좀 모내기 시기를 늦춰야 된다던가 어떤 거는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뭐 파종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농업부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게 국가 적응이에요. 그다음에 해양도 해수면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종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는 게,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단계를 봤을 때 이 기반 마련, 격차 해소, 그다음에 준비,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이행을 해서 보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걸 4단계로 봤을 때, 4단계를 봤을 때 요 밑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선진국,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기반 마련에서는 선진국이랑 이렇게 뭐죠? 개발도상국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많이는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거라든가 이행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보고 모니터링, 이런 단계들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이걸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만큼 개발도상국도 결국 뭐예요? 개발도상국이 취약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 부분에서는, 국가 적응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기업 얘기했는데, 기업들이 훨씬 더 빨라요. 요즘 뭐 아마 4만 군데에서 ESG 들어보셨어요? ESG, 환경, environment, 그다음에 S, social, 그리고 G, governance 해가지고 그거 환경 경영한다고. 옛날에는 그냥 그 뭐 ISO 14001, 그래서 EMS 환경 경영 시스템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ESG 운영한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낸다고 난리 납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막 몇백 개 업체들에서 다 내는데, 거기에 보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흐름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대응할 때는 이걸 따르고, 국내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 뭐 힘들다, 국가에 대한 운운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뭐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SDG 컴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비즈니스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의 기온 상승을 갖다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2도씨 이하로 제한한다. 이 부분은 이제 파리협정에서 2도씨 이런 얘기가 뒤에 정리돼서 나와요. 이론 공부가 좀. 어쨌든 제한한다는 그 기후변화 협약 목표를 달성하고, 또 아까 말했던 1.5도씨 1.5도씨 제한한다.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랑 산업, 운송, 이게 다 기업 관련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요거는 아마 또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에 뭐 설탕, 우유, 휴지, 이런 특히 음료수 이런 데 보면은 CO2 해가지고 마크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박아랑 간사님 하셨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소주를 좋아합니다. 네. 술. 예, 소주에 보면 그 뭐 특정 메이커는 그렇지만 진로에 참이슬에 빨간 딱지하고 파란 딱지가 있었죠. 지금은 아마 CO2 숫자가 같아졌는데, 예전에는 보면 파란 딱지 숫자가 그게 커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 파란 딱지가 그 도수가 좀 낮잖아요. 도수를 낮추려고 한 단계 공정을 더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 CO2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탄소 성적 표지, 탄소 발자국 이런 것들을 제품에다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중에 하나가, 음료수나 물 같은 경우 페트병, 전에는 좀 도톰했었잖아요. 근데 그 양을, 그 두께를 줄이면서 플라스틱 양을 줄이면서
그걸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런 걸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혁신적인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품들이 물류 이런 게 있으니까 운영, 공급망, 그리고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회복력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이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대응에서 다루는 주제는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환경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이게 온실가스, 이제 대기업들에는 요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이 돼 있는 거, 배출권 거래제로. 그래서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 위험 요인이 있으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 R200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R200 여기다 제가 썼는데, R Renewable 에너지, Renewable 에너지라서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렇게 드는 에너지를 갖다가 공장에서, 전에는 다 산업용 에너지니까 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싸요. 싸니까 그거를 다 그냥 산업에 뭐 석탄 발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썼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로 다 생산을 해서 쓰겠다. 이게 R200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산업용 전기를 왜 싸게 공급을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왜 일반 시민들은 비싼 전기를 쓰고 산업용 전기는 싼 걸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R200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에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국가에도 요구를 하고 산업용 전기 높이고, 그죠? R200 실천하라고. 어쨌든 R200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회사 시설의 조명 시스템을 효율하니까 LED 조명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아까 전에 재질을 바꾸든 아니면 재료 양이 소모되는 걸 줄이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부분이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라든가 지역에서 에너지 조달을 하던가 저탄소 방식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운송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개선 부분, 이런 분들, 컨테이너, 창고 이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죠?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흡수원을 늘리는 데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기업들이 하는 것, 이렇게 봤어요. 재원 투자. 이렇게까지 보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냥 이것만 2015년에 수립해서 그냥 덜렁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에 갑자기 그냥 탄생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얘기했잖아요. 브레질리우. 그래서 그런 국제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국제 흐름들, 국제적인 약속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해서 노력하는 게 별도이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게 별도, 파리 협정에 대응하는 게 별도, 탄소 중립에 하는 게 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같이 국제적인 약속들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같이 모여 있는 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파리 협정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2015년에 같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을 때
제2조 목표에 보면 이제 그 전에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서 2도씨로 약속을 했다가 1.5도씨로 가능한 한 제한을 하자. 이런 게 파리 협약의 주요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전 원칙이라는 거 합니다. 아까 국가의 그 자발적 기여 약속이었잖아요. 한 번 내가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킨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과감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소극적인 약속을 한 데는 진전되죠. 그래서 몇 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센 약속을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센 약속을 해서 지키자. 이게 진전 원칙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뭐 감축은 매년 이제 하자는 거고, 살림, 그리고 뭐 적응, 그리고 손실 및 피해, 그리고 재정 부분 나옵니다. 아까 전에 국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들의 매년 100조 정도 되는 돈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도국을 위한 재정을 조정 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그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개도국의 영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거. 그래서 ODA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렇게 봤을 때는 목표는 어쨌든 우리가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거, 감축, 그리고 적응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때의 수단이 재원, 돈이라는 것과 기술, 선진국의 기술, 이거를 그 개도국의 역량 배양, 이게 지원하고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6개의 주요 분야고요. 그래서 이 조항들의 관계, 그래서 2조가 감축, 적응, 재원 이런 게 있다면, 일반적인 의무, 감축, 적응, 재원 이렇게 있고, 기술, 그 다음에 역량 배양,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권의 국가 간의 거래, 국제 탄소 시장, 손실과 피해가 났을 때 어떤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을, 국제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이행 점검을 하고, 그래서 5년마다 그런 진정 사항을 점검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 조항들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파리 협정 자체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 2020, 이게 왜 나오는지, 제가 지금 강의를 대체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그 기후변화 흐름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 파리 협정, 그리고 국제 기후 대응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포스트 2020 나온 배경이 뭐냐? 92년에 기후변화 협약하고 97년에 선진국들이 약속을 해서 교토 의정서, 그렇게 하고 나서 포스트 뭐 2012, 2010, 그게 12년까지 약속이었거든요. 12년까지 지키기로 하고 나니까 그랬는데도 약속을 못했어요. 그래서 못 정하고 2015년에 파리 협정 하면서 2020년 이후에 요걸 지키자. 그래서 포스트 2020이에요. 2015년에 2020년부터 지켜야 할 약속이 포스트 20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드디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까 이행상황 점검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만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참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같이,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같이 약속을 하자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포스, 이게 지금 신기후 체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동안에 이제 기후 체제, 뭐 교토 의정서를 그렇게 했다면 포스 2020 신기후 체제니까, 이거를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별 기여 방안, NDC라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제출을 하자. 5년마다 이를 검토해 가지고 상향 조정, 진전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 그 국가기여 목표할 때 2030년까지 뭘 했냐면, BAU, 아까 비즈니스 애즈 유저 그냥 이대로 놔뒀을 때라는 그걸 했어요. 그걸 대비해서 37% 감축하겠다. 그러면 이 BAU라는 게 안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황 따라서 늘리는 대로 늘어나면 이렇게 아주 높게 변합니다. 거기에 37% 줄이겠다. 이런 약속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약속, 2005년 대비 90년 대비라는 그런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야 그만큼 줄였을 때 값을 줄이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가 그 새로운 제시 내용은 뒤에 나오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BAU 대비 37 이렇게 했을 때 유럽연합, 유럽이 가장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2015년까지도 막 배출량이 늘어나거든요.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0%를 감축하겠다. 유럽은 이런 약속을 해요. 이런 걸 야심찬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럽 국가들 중에는 지금 현재 이보다 더 센 약속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경우에는 2013년 대비 26%를 줄이겠다.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 28% 줄이겠다. 이건 절대 목표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약속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까 이렇게 제출한 이도시 그 그림을 봤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5도 제한하는 거하고는 아직도 멀더라. 아직도 멀다.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이 줄일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전 원칙이에요. 처음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좀 점검을 해봤을 때 우리는 더 줄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진전 원칙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한 그 기후변화 협약에 2도하고 그 다음에 파리협정 이후에 1.5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봤자 기껏 해봤자 더하기 빼기 해봤자 0.5도 0.5도.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뭐길래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걸까? 일단 2도씨 목표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일부 국가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도 하고 그러게 해가지고 2007년쯤에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당사국 그 패널이죠. 그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보고서를 내는데 4차 보고서 이후에 보니까 2도씨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우리 그 고속도로 달릴 때 속도 제한 하잖아요. 100km, 110km.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면 여러 사고 발생이라든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도씨도 목표 온도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가, 생명에 관한 위협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2도씨의 목표가 그래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1.5도씨 왜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가?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를 어쨌든 1.5도로 했어요. 왜? 아까 투발로 다시 보셨지만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이 잠기게 된다는 거죠. 1.5도 평균,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폭염, 우리가 느끼는 폭염이 2배로 늘어나고요. 2도 상승했으면 뭐 0.5도 늘어났으니까 한 뭐 2.25배 이렇게 늘어나나? 2.5배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잖아요. 0.5도 더 추가되는데 폭염은 4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5도 때보다 2도 상승했을 때 식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2배가 더 많이 더 줄어든다는, 식량 감소가 2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열대 작물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벼라든가 이런 생육 조건들이 달라지고 다른 외국도 있잖아요. 식량의 절대적인 생산 국가들 이런데,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데 식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물 부족, 식량 부족,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부족 국가에서는 전쟁의 원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옮겨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1.5도와 2도와의 차이, 극심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은 이걸 자각을 하고 1.5도로 제한해야 된다는데
세계 각국이 합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5도 그 이상이 가져올 재앙 10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멸종, 식량안보 불안과 영향결핍, 아까 해안도시 섬국가들 다 가라앉는다 그랬죠. 이미 없어져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주, 치명적인 더위, 아까 폭염 4배 얘기했죠. 급증하는 산불, 호주 산불 이미 봤어요. 태풍과 허리케인 더 자주 더 격렬해집니다. 녹아버린 북극, 영구 동전선 이제 만년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병영군 다 올라가서 병영군 전파되고 이미 지금 코로나라는 것들을 기후변화와 떼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그렇고 산호, 우리나라에도 산호 많았어요. 근데 2015년인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차기도에 가서 잠수함을 탔더니 산호 다 죽었더라고요. 왜? 단순히 오염? 그런 게 아니라 바다 온도 상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호가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자꾸 돈 얘기하니까 다들 영향을 이렇게 경제활동에다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수준 이하의 온도 상승은 농작물 생산이라든가 축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는 온난화, 건조지대, 아까 말씀드린 다 말라버려요. 호수가 다 말라버린 거 보셨잖아요. 이런 데는 곡물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곡물 생산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에 민감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농축산, 농업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파종 시기가 달라지고요. 자라는 작물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바나나가 이제 뭐 서울에서 난다. 사과 더 이상 뭐 대구에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 뭐 명태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관광 그죠? 바다 그 풍경이 다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아까 호수 다 말라버려서 이제 관광지로서 의미가 없어진 부분들 물산업 이렇게 기후에 민감한 산업들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기후에 민감한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제조산업, 식품가공업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결국 나간다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산업은 어때요? 퇴출 산업이 되겠죠. 그런 산업들에 대한 대응들 이런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 날씨랑 교통사고랑 이렇게 봤더니 약 1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그리고 항만에 이제 파도 많이 쳐가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홍수 뭐 그런 것들 태풍 때문에 도로, 항만, 교각, 공항, 송정만, 송유강 등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발생하기 전에 돈을 투자하려면 왜 생기지도 않은 일에 투자하냐고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보험이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농작물 피해 보험 이런 거 잘 안 들어주려고 하겠죠. 이제 우리나라 하도 극심한 거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 수력발전 사업, 양수 사업, 농업 부문 이런 보험 또는 자금 대출사 결정에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력회사, 석유화학회사 이런 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에 규제임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기후 금고라고 제조 금고라고 하는데 우리 뭐 지자체별도 이렇게 금고 있고 학교도 각 해당 은행이 있잖아요. 그런 은행에서 이런 석유화학회사나 석탄화력 발전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데는 그런 은행은 이용하지 말자. 다른 은행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은행을 이용하자. 이런 활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 그리고 그다음에 적응력이 낮은 노약자, 어린이, 취약계층의 그 독거 혼자 사는 홀몸 노인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더우면 더워서 온열 질환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홍수 피해 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곰팡이 나니까 곰팡이 질환에 호흡기 질환, 그걸로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감염병, 여러 가지 질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진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1.5도 맞추려면 2029년까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2029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라는 데서. 우리나라 그러면 기준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2배나 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거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전 지구 온도 상승 1.5도하고 2도 상승했을 때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에서 매우 높은 위험으로, 산호 아까 다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99% 이상이 다 소멸하고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후 영향, 빈곤 취약 인구 2도씨 할 때 최대 수억 명이 증가한다. 물 부족 인구 2도씨에서 최대 50%가 증가한다.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엄청나게 높고요. 해수면 상승 요 정도로 아까 도서 섬국가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냥 단순히 물에 잠긴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북극 해변 완전 소멸 속도도, 북극 맨날 얼음 녹는 거 얘기하는데 10년에 한 번은 완전히 다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꾸로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기후변화, 국제동향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해온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아까 1992년 이 천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예전에 뭐 푸른 천안 이런 거 했을까요? 지방의제 20일 92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해야 할 일 해서 의제 아젠다 20일 했고요. 지역에서 해야 할 일 로컬 아젠다 20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안 지속협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옛날에서부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2015년부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92년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실행하는 당사국 총회 COP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뭐 26차인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매해마다 열려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대응 논의를 약속하고 있다. 매해마다. 그래서 97년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공약 구간이 2008년에서 2012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 그래서 선진국이 온실가스 의무를 줄이자. 선진국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선진국들은 1900년 수준 대비 평균 5.2%를 줄이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2012년 이후에 지킬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진행하는 동안에 2007년에 이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약속 기간 끝나는 5년 전쯤에 회의를 합니다. 2007년에 교토정서 1차 공약 기간의 종료를 대비해서 포스트 2012를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09년까지 회의를 했는데 포스트 2012 회의를 결렬이 됩니다. 결국 이 약속을 못한 거예요. 교토정서에 불참한 선진국, 개도국 모두 참여하자 이런 걸 했는데 선진국이 감축 목표량을 줄이겠다 이것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100조씩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재정 지원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로
포스트 2011과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10년에 당사국 총회 매회 연다고 그랬잖아요. 칸쿤에서 회의를 할 때 202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하자. 그리고 이 개도국을 지원할 돈, 녹색 기후 기금, 글로벌 클라이미트 펀드 이 설립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 펀드를 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거 어떻게 자료를 안 고쳤네요. 이거 어떡하냐. 포스트 2차 공약 기간입니다. 1차 아니고 2차. 2012년 됐으니까 2차 공약 공안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정하자 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이런 선진국들의 불참 선언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돼. 나중에 수정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가지고 결렬이 됐고요. 2013년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2020년 이후에 지킬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2014년에 이제 리마에서 또 COP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이렇게 하면서 리마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기여 방안 이때까지는 이제 IR가 붙었어요. 그래서 INDC 일정을 규정을 해서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다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지킬 약속 그래서 포스 2020 신규 체제를 합의를 하고 요 약속된 내용을 가지고 2015년에 파리협정에 채택을 하고 모든 국가는 2020년 이후에 기후 행동 말씀드려요. 클라이밋 액션입니다. 그냥 전략만이 아니라 이제 실천이에요. 모든 실천 돈 들여서 산업 시스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교통 운송 시스템 바꾸고 하는 그런 행동을 다 참여를 하자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2015년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합의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진다. 그래서 어쨌든 큰 골자로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고 아까 매년 열리는 게 당사국 총회. 이 당사국 총회와 부속기구 회의를 준비하는 사무국이 있고요. 또 이 당사국 총회들이 그냥 맨날 기후변화 이런 얘기하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빙하기 뭐 있었고 멸종 옛날에도 있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하는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가 있어서 이것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이행 부속기구가 있고요.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기후재원, 돈이라고 했잖아요. 기울여서 요것들을 움직이는 재정 메커니즘. 그래서 녹색 기후 기금. 그리고요. 그다음에 요 녹색 기후 기금 전에 지구 환경 금융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느냐 막 했는데 결국 두 개 같이 막 묶어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정 메커니즘 아까 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100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재정 메커니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연간 4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10배 하면 4천조 원이잖아요. 4천조 원.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 저탄소 기후 탄력성 개발로 투자 패턴을 전환된다. 선진국이 부담을 하자. 적응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자원이나 능력이 없는 국가를 지원을 하자. 지구환경기금, 녹색기후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의 운영 재정 메커니즘으로 하자. 아까 말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아까 100조 달러 동원하기로 하자. 이런 게 이미 합의된 약속이었고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포함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국외, 해외에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 중립,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넷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배출량 제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탄소 중립 얘기할 때 제로 에미션이라는 걸 했어요. 배출량 제로. 근데 그건 아니고 탄소 중립은 배출량 제로 아니라 순배출량 제로예요. 일부 배출량에 있는 거는 흡수하는 양이 있다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 해서 탄소 중립을 이미 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 목표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까 뭐죠? 그 교토정책 2차 협약 같은 경우 선진국들이 다 참여를 안 해가지고 결렬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 바이든도 취임 직후에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유럽연합의 그린딜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작년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하겠다.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마음에 안 돼. 저 나라 교육 가능해? 막 이렇게 하지만 약속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 우리도 탄소 중립 목표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31분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법제하는 유럽 기후법안을 작년 3월 4일 제출했고 이 탄소 중립 목표까지 했는데 법적 구속력에다가 법적으로 아예 구속력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고 그 안에 내용이 기후 중립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이제 이거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 중립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 BAU 아까 이대로 그냥 배출하는 양 대비 37% 이렇게 줄였었는데 이거 그 이대로는 아니다. 이 기존 방식 이대로는 아니다. 그래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녹색성장기법법 시행령에 해서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근데 2017년까지 우리나라 배출량이 쭉 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중간 시점에 뭐 2000년이라든가 2005년이라든가 이런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2017년을 했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안을 보시면 배출 전망치 방식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비했는데 이 방식은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 국가들이 하고 이 명확한 감축 의지가 나타나 있고 이행 과정은 이게 투명하니까 이행 과정에 투명한 관리 공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쟤네가 이제는 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탄소 중립의 첫걸음으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80여 개의 광역 기초지자체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지방연대 실천연대를 합니다. 제가 천안시가 가입했는지까지는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뭐 기후위기에 비상결의안 그리고 작년 이제 말 되면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확정 발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아까 유럽연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구속력이 있으려면 가능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쯤에 해서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심상정 의원이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특별법안, 그리고 이소영 의원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탄소 사회 이행 개본 법안, 그리고 안호영 의원, 유희동 의원, 이런 의원들이 법률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월 30일, 31일 그 피포지 정상회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관련한 회의를 하는데도 법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우리 탄소 중립 목표가 더 확실해지고 국가 시스템이 바뀌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우리 개인적인 노력들,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 불편함 참아가면서 우리가 한 실천의 노력들이 탄소 중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 반 강의해 주신 한승금 정책실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좀 제가 그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잘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자, 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하기 전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저희 동료가 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다 켜셔도 돼요. 지금 끝마무리니까. 뭐 예, 호스에서 다 켜주셔도 되고요. 탄소는 영어로 아까 뭐라 그랬죠? 시요.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안녕은 뭐죠? 안녕. 헤어질 때 안녕. 네, 이동준 국장님. 굿바이. 바이, 바이. 네. 그래서 네, 탄소 안녕 해보세요. 웃자고 하는 탄소 안녕? 얘기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무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 카본 바이, 얘는 아예 사이트가 있고요. 줄여서 C, 저 그냥 길게 합니다. C 바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씨바이. 네. 이제 탄소 안녕 여러분. 네, 너무 점잖으신 분들은 강의 마지막에 무엇인가 하시겠지만 뭐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를 바라면서 뭐 넷째로 제로 에미션 해봤자 열심히 다 탄소를 못 보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은 광고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사목으로 좀 카톡이나 아니면은 메시지 문자를 좀 주시면은 그 관련된 질문들은 또 한성금 실장님한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5월 25일 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동일한 시간대인데요. 3강 친환경 건축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그래서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장님 모시고 건축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건가와 관련된 사례들을 좀 들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또 상황이 좀 달라지면은 대면도 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조금 온라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공지를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